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빨간불을 양시장이 모두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 후반에 좀 힘이 있어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에서 시원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미국발 훈풍입니다. 미국에서 지표가 좀 잘 나온 부분이 미국도 5거래일 만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요.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국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대비 코스닥의 상승폭이 지금 월등히 큰데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한쪽 목만 지금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요. 다만 경기 방어 주적의 성격의 업종들은 금일 반등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배 관련 KTNG도 그렇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지금 하락이 보이면서 면세점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코스닥은 엔터, 제약, 바이오, 게임, 전자, 전기, 부품 업종들 대다수 업종이 지금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소외받는 종목보다는 오르는 종목이 역시나 코스닥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의 상승폭도 크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폭이 장중 2% 가까이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1% 중반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문제일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2거래일 만에 또 옵션 만기일이 찾아옵니다. 변동성이 지금부터 더 강해질 수 있는 측면인 만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주 시장을 견지해야 하는지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글로벌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며 외국인들의 증권 투자 자금은 주식을 중심으로 순유입됐고 채권 자금 이탈은 진정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5년 만기 외국 환평형 기금 채권의 월 평균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31bp를 기록했고 이는 2007년 10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제2 승인 투표를 하루 앞두고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영국에서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이른바 안전장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화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국정에서 브렉시트 이후 엄격한 통행과 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100% 전념하고 있다라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중국과 협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학생 1명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된 평균값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모아 평균을 내보면 한 달에 39만 9천 원으로 더 오르게 되고 이 수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6%나 증가한 것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봅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0.91%나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1%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달립니다. 오랜만에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코스피가 장중에 2150포인트대까지 장중 조정이 나왔지만 종일 빨간불 보여지고 있고요. 장중에 2160포인트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2150포인트 후반대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외국인 개인 팔고요. 기관은 금융투자가 주로 1051억 원이나 강하게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지금 소량 61억 원 정도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모두 올라옵니다. 삼성전자 2.52, SK하이닉스 1.8, 그리고 현대차가 2.89, 셀트리온 1.46.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시총 상위주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 제외하면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그리고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시총 상위주들의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 흐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만 지금 13만 원대에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삼성물산부터 LG생활건강도 모두 올라갑니다. 지금 1%대 그리고 0% 초반대 소폭씩 모두 상승하는 분위기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53, 무려 1.9%의 상승이 나옵니다. 14포인트가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장중에 754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도 장중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요. 기관 전주체가 골고루 사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이 무려 677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도 923억 원, 투신 쪽에서도 289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외국인도 강하게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신라젠,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까지 전 종목이 고르게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신라젠도 파란불에서 지금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포스코캠텍 오늘 오랜만에 5%대 시원한 상승이 나타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HLB도 5%대, 메디톡스도 5%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4%대 강한 상승 흐름을 모두 동반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어제 6% 이후에 오늘도 2%의 상승이 나옵니다. 코오롱 티슈진만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부터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상승 흐름 역시나 가져가고요. 파라다이스와 제넥신만 1%대고 나머지 종목들 역시 4%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27원 90전에 거래되면서 이 거래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는 모습 포착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좀 지수 반등 이끈 점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좀 호조시키면서 좀 장세로 봤을 땐 좋아 보이는 시장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강세가 가장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일 미국 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투심 개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어서는 3월 말 미국 암학회 그리고 4월 정부 대책 기대감 등의 요인 등이 좀 잔존해 있었던 측면 등이 강세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 외에는 수급적 영향도 가세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확대하는 요인이 좀 발생하긴 했지만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에 있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측면 등도 추가적인 주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잠시 신라젠 관련 노이즈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 등은 여전히 심리 측면에서는 이들 제약바이오 업종이 변동성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매매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카메라 모듈사들의 주가 반등 역시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사들의 주가 반등 요인의 이면에는 아무래도 작년 4분기부터 가동률 반등과 그리고 호실적 그리고 또 올해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감 등이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S10 판매 확대 기대감이 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이들 관련주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카메라 모듈사의 실적 개선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폰에서 멀티 카메라 채용이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멀티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채용 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인즉슨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카메라 부품주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상황이 기대된다라는 점 등이 관련주들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가운데에서는 파트론, MC넥스, 옵트론텍 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파트론과 MC넥스는 특히 올해 1분기 약 200억 원 전후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점 등과 더불어 실적 기대감이 유입되는 점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옵트론텍 역시도 경쟁 강도가 약한 부분이죠. 광학 필터 쪽에서 최대 공급 부품사인 점 등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주 내에선 이들 세 종목 주목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시장의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할까요?
네, 일단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미세먼지의 이런 일상화와 더불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급등과 그리고 또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에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와는 다르게 미세먼지의 일상화가 이어지면서 일단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의 상승도 이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간 청정기 판매 누적과 더불어서 필터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목도 역시나 크린앤서연스를 필두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미세먼지 관련주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적 성장 기대감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일단 공기청정기 매출과 이에 따른 필터 관련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공기청정기 현재까지 보급률 약 60% 내외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비교 예를 들자면 에어컨이 약 80%대의 보급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기청정기의 보급률 증가는 눈에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에어컨과는 다르게 가구당 여러 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가정 외에도 학교 등을 포함한 회사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본다면 일단 이쪽 부분에서의 추가 성장 예상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LG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은 높긴 하지만 기존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좀 미비한 점과 더불어서 일단 그렇다면 주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 관심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주 내에서는 위닉스 주목하시면서 필터 관련주로는 크리앤사이언스 또 확대 환경에 맞는 스탠드 환기청정기 판매를 하고 있는 하츠 이들 세 종목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전략들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텐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상승과 더불어서 일단 오늘 상승으로 다시 한번 시장은 깊은 조정 우려보다는 상승 국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하락세 계속 조금씩이나마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좀 지칠 법한 상황도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시장 트렌드는 깊은 조정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소폭 상승 국면 가능성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큰 걱정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계속 가정하시고 대응하신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수 방향은 우상향보다는 박스권 장세 일단 큰 폭으로는 가정하시고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은 두 가지 정도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이야 이제 그 업종 내에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 업종에 있어서는 엔터 업종과 그 미세먼지 관련주들 이 두 가지 업종을 좀 차별화되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아티스트 이슈로 YG 엔터테인먼트의 급락 그리고 오늘 역시도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지금 당장 기술적 반등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접근하신다라기보다는 최근 주가 상승 이후 또 우려감에 하락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하방 형지성 다진 이후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 일부 유효한 구간에 점차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엔터 업종 가운데에선 SM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미세먼지 관련주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일단 관련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가 일부 조정 시 추격 매수 전략을 가정하시면서 크린앤사이언스 2만 원 선을 전후로 일부 매수 관점 진행해 보시는 점으로 좀 가정해 보시면서 미세먼지 관련 업종에도 주목해 보시면서 내시장 전략에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WTI 국제유가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네요. 1배럴에 56달러 전후인데 일단 뭐 오펙의 협조 감산에도 이 이상은 뭐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제유가는 지금? 네, 국제유가를 보실 때 가장 그 예측성이 강한 지표가 미국의 ISM 지표인데요. 뭐 우리나라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미 수출도 이 지표에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뭐 현재는 이 지표가 2016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게 단기적인 악재가 됐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유가는 세계 원유 수급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수급은 2018년 1분기부터 계속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2월 달에 발표된 국제 에너지 기구의 세계 그 원유 공급 규모를 보면은 하루에 160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1월 달에 110만 배럴 정도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한 달 사이에 50만 배럴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160만 배럴이라는 것은 2014년도 그 유가가 공급 과잉 상태에서 급락했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적인 감산을 진행하겠지만 미국이 현재 하루에 1210만 배럴 정도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요. 석유 굴착 장치인 그 리그기 같은 경우에도 가동 대수가 무려 850기 전후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018년 10월 이후에 하루 한 90만 배럴 정도 미국에서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올해 새로운 그 파이프라인이 순차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4분기까지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1345만 배럴 정도, 그러니까 130만 배럴 정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감산 한 160만 배럴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국제유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구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제유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를 어떤 부분을 보면 될까요? 네, 세계 그 유가는 세 가지 변수만 기억하시면은 대충 그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째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원유 수입량이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뭐 자동차 신차 판매 대수가 두 자릿수로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또 재고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하락에 따라서 세계 공장인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원유 수요는 당분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둘째는 산유국의 추가 감산 여부입니다. 이번 그 4월 17일과 18일 날 오펙 그 임시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펙 같은 경우에는 감산이라든지 수출량을 줄여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비가맹국인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추가 협조 감산을 지금 난세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산 협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그 상원에서 석유 생산과 수출 카르텔을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 여부가 되는데요. 만약 상원에서 통과된다면은 오펙 가맹국에 대해서 미 사법부가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가는 50달러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행인 것은 미국 석유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펙의 공급량 억제가 미국 그 석유 기업들의 이윤폭을 크게 가져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자에 따른 유가 하락이 미국의 실 기업들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체에도 위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원은 통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더라도 올해 말에 국제유가는 한 59달러 그리고 2020년 말에는 60달러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게 세계 그 에너지 기구들의 공통적인 그런 전망치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표 호조에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앞으로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연속을 하락하면서 완만한 경기 둔화에 들어갔는데요. 완만하다는 얘기는 골디락스 장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3월 1일 날 발표됐던 2월 ISM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 같은 경우에는 54로다가 1월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또 원재료, 에너지와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표시하는 구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49로 2개월 연속 경계선인 50을 비틀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1분기 GDP 추계, 그러니까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연율로 0.5%의 얕은 수치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좀 악화된다면은 주가는 아무래도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향후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될 건지, 또 기업 체감 지표의 회복에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지금으로서는 경제 지표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목을 매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완만한 경기 둔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GDP 부분도 분명히 이쪽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 GDP 성장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경제 예측 기관들의 평균치를 보니까요. 작년에는 2.9% 성장을 했지만 올해는 2.3%로 떨어지고요. 내년에도 1.8%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수요 항목이죠. 개인 소비나 설비 투자, 순수출, 주택 투자, 재고 변동 등을 모두 취합해 보면은 아무래도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감세 효과의 영향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설비 투자는 2018년부터 서서히 둔화되고 있지만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급감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지출 부분에서 일어나는데요. 여소야대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10월 달에 회계년도 시작하는 시점에 세출 상한 인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순수출도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하더라도 아무래도 5월에서 6월 달 사이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관세 전쟁에 나서면서 성장 둔화가 아무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확장 국면 부분을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올 7월이면 사상 최장 기간을 지금 넘어서게 됩니다. 이 확장 국면이 끝날 것이다 얘기가 지금 수차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더 이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의 경기 순환 국면상 확장 국면의 최종 국면에 들어섰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 확장과 관련된 위험 신호는 2020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며 당분간은 경기 확장이 계속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만약 경기 확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인 민주당이 확대 정책을 승인해 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3.9%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좀 그 관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채무 상한 심의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세출 상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국채의 그 디폴트 가능성이 2020년 10월 달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앞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같은 경우가 발동이 되고 또 통상 확대법 232조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제재 조치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가 간의 그 무역 마찰을 확대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하락을 앞당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 들었으면은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좀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양국의 미중 간의 그 정상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게 기약이 지금 없이 좀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암초가 지금 나타난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을 견제하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전인대에서도 그 중국의 당 원리대로 미국과의 약속은 진지하게 지키겠지만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은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밝혔는데요. 앞으로 외국인 투자법이라든지 무역흑자 축소, 특허법 개정은 전인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죠. 15일 날 통과시켜주겠지만 중국 제조 2025 정책이나 보조금, 국유기업 우대 정책 폐기와 관련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요구했던 새로운 그 규칙과 관련된 양해각서 합의에는 실무자들이 당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 쉽게 사인을 해줄 수도 없고요. 또 당이 정한 무역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시진핑 국가 주석이라고 해도 양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미중 정상 간의 회담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나쁜 협상보다는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분간 미중 간의 조기 무역 협의와 관련된 타협점은 아마 닿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양국 간의 타협의 그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환율 부분에 대한 제재 카드를 좀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예측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일본처럼 제2플라자 합의 재현 가능성까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보 전략을 피고 있는데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5가지 핵심 사항뿐만 아니라 환율 시장 개입과 관련된 방지 조항과 관련해서 중국이 여전히 지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환율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 카드 외에 앞으로 그 통상법 201조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든지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통상 확대법 232조, 그리고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통상법 301조, 그리고 특정 국가를 지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슈퍼 301조, 그리고 국방 권한법을 꺼내들겠지만 환율 조작 카드를 활용하는 이런 제재는 쉽게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시장 개방이라든지 국제 시장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정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썼던 프라자 합의는 강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개방되지도 않았고요. 또 위안화의 그 유연성 확대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거나 차이나 머니의 미국 부동산 매각과 같은 중국이 맞대응 카드를 내세울 경우에는 미국도 적지 않은 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프라자 합의는 강요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위안화 가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크게 떨어졌었는데 이게 무역 협상에 맞춰서 절상 기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작년에 위안화는 달러 대비 한 10% 절하가 됐는데요. 관세 부과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화 절하가 환율 조작의 목적이 아니라 미중 간의 금융 정책이 방향이 또 다르고요. 또 성장 둔화, 또 무역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지 환율 조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위안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장기 금리나 경제 지표, 주가 동향은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다른 신흥국 통화처럼 앞으로 절상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부해 주면서 펀더멘탈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중 간의 그 정상회담 전까지는 위안화는 현재 6.7 위엔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무역 협상이 좀 타결이 되고 환율 조항이 도입된다면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절상 압력을 받겠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6위엔을 깨는 이런 절상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위안화와 관련된 흐름 예측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오늘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